현재 북한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죠. 오랜 기간 김씨 일가의 독재 통치하에서 북한 주민들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 주민들은 항상 기근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심각한 인권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선진국들이 즐비한 유럽에도 북한과 같은 나라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 나라의 이름은 알바니아. 현재 유럽에서 세 번째로 가난한 나라이자 가난하다 못해 유럽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인 이 알바니아는 마치 북한처럼 불과 얼마 전까지 한 명의 독재자로부터 41년의 통치를 경험했고요. 국민들은 그 41년 동안 바깥 소식조차 모를 정도로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알바니아를 긴 시간 은둔시킨 독재자는 대체 누구고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북한에 김일성이 있었다면 이 알바니아에는 엠버 호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알바니아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호자가 통치하던 3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에 가깝다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국민들의 삶은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엠버 호자가 알바니아 주요 정치단체인 알바니아 노동당에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그는 그렇게 주목받는 정치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호자는 특별히 똑똑하지도 않았고 당에서의 영향력 또한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이랬던 그가 국가에 그의 악명을 떨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1944년 알바니아를 점령하고 있던 독일군이 알바니아 해방군에 의해 철수하던 때부터인데요. 이 과정에서 엠버 호자가 이끄는 공산주의 해방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해방군은 퇴각하는 독일군을 추적하는 그 길에 엠버 호자는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반대자를 제거하는 정치적 정화 캠페인을 벌인 거예요. 전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말 그대로 반대하는 세력들을 전부 숙청하기 시작한 거죠. 이 당시 한 언론 기자의 말에 의하면 호자는 사람들이 피자를 주문하듯이 숙청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권력을 중앙 집중화하는 초기 단계에서 호자는 앞으로 그의 통치 특징이 될 잔인성을 보여준 셈이죠. 이후 엠버 호자는 알바니아의 지도자로 급부상하여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알바니아의 지도자가 된 이후 호자의 잔인성은 더욱 거침없이 드러나게 되죠. 그는 심지어 이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원한을 품은 사람들까지 모두 체포하고 고문하고 목숨을 빼앗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과거 알바니아의 공산주의자였던 라자르 푼도가 이 시기 가장 대표적인 숙청 사례인데요. 명목상으로는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자로 변모한 것이 그 죄목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측근들은 과거 푼도가 호자를 모욕했던 것이 호자의 기억에 남아 개인적인 원한으로 그를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호자는 푼도의 동료들까지도 깡그리 다 잡아들여 고문하고 괴롭혔다고 하니 엠버 호자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죠. 전문가들은 이때부터 엠버 호자의 편집증 증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집증이란 과도한 불안감과 의심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건강 상태를 말하죠. 엠버 호자의 정치적 경계심과 주변을 향한 과도한 의심은 전형적인 편집증 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독특한 편집증은 계속되었고 41년이라는 긴 통치 기간 동안 더욱 심해져 갔는데요. 이후에도 그는 함께 당을 창립한 창립 멤버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어릴 적 친구들을 체포하거나 감옥에 보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는 숙청된 사람들을 아예 국가 기록에서 삭제해버리기도 했어요. 불명예스러운 죄로 처벌받아 운명을 달리한 정치인이 있다면 그의 기록을 삭제하여 아예 나라에서 원래 없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작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 정도면 정말 병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죠. 그리고 이러한 그의 병적인 증세를 드러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엠버 호자의 오른팔이자 가장 신뢰하던 최측근이었던 메메트 셰우가 1981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일입니다. 당시 셰우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셰후의 죽음 뒤에 엠버 호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 직후 호자는 셰후가 소련과 미국의 이중첩자였다고 주장하며 그를 배신자로 몰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셰후의 죽음 이전부터 호자는 셰후의 아들이 미국의 반공주의 친척이 있는 여자와 약혼 한 건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고 해요. 심지어 관료들을 모으고 회의를 열어 그 일에 관하여 논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셰후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명이 멀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죠. 호자가 직접 방아쇠를 당기지만 않았을 뿐 사실상 셰후에게 무기를 직접 전해준 셈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당 관계자들은 호자가 메메트 셰후를 제거한 이유는 셰후
셰후가 그를 능가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호자는 정치적인 경계심이 극도로 심했기 때문에 셰후를 놔두면 자신의 권위가 훼손될 거라 믿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의 편집증 증세는 그를 가장 따랐고 가장 신뢰하던 최측근마저 제거할 만큼 심각했다는 걸 텐데요. 전문가들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이 호자 정부를 전복하고자 작전을 시도했던 것이 호자의 편집증을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시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밸류어블 핀드였는데요. 하지만 당시 알바니아 국민들의 호자에 대한 지지도가 엄청났고 이미 국민들은 외부에 대해 무척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작전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작전 실패는 호자의 외국에 대한 편집증 증세를 더욱 심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외세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바탕으로 호자는 더욱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게 되었고 반대 세력에 대한 진압 강도를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국에 대한 의심 증세는 그의 동맹 관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한때 알바니아는 같은 공산주의 노선을 걷던 소련, 중국과 무척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거든요. 하지만 소련과 중국이 변화하는 정세에 맞춰 나라를 개방하고 자본주의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호자는 소련과 중국에 크게 실망하게 되었고요. 결국 1972년 이후 호자는 이 두 나라와 정치적, 경제적으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제 호자는 세계에서 오직 알바니아만이 진정한 공산주의 국가라고 믿기 시작했죠. 이 일 이후 알바니아는 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호자는 나라와 국민들을 외부와 완전히 단절시켜 버렸거든요. 호자는 평소 국민들에게 현재 국가는 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 적들이 알바니아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언급해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알바니아가 자급자족하고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포위 상태처럼 일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은 정말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벙커 건설 프로젝트 때문이죠. 호자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알바니아 전국에 무려 약 75만 개에 달하는 벙커를 건설합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3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에 벙커가 75만 개가 있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요. 호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의 벙커를 지은 것도 사실 전부 편집증 때문이었습니다. 호자는 언제나 유고슬라비아, 소련과 같은 나라들의 외부 침략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는 정말 강박적으로 외부의 침략에 방어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자 했거든요. 그 결과가 벙커 건설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벙커 건설은 내부적으로도 호자 정권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작용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인프라와 사회 구조를 방어적인 태세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했거든요. 나라 전체에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알바니아 국민들로 하여금 호자 정권에 더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70만 개가 넘는 벙커를 짓는다는 게 돈 몇 푼으로 되는 게 아니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추정에 의하면 당시 벙커 건설로 인해 알바니아 전체 예산 중 국방비로 들어간 비율이 무려 9.6%에서 11.4% 정도였다고 해요. 전체 예산의 무려 10분의 1이 들어간 셈인데요. 어찌 보면 국민들의 복지보다 국방이 우선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 그래도 가난했던 알바니아는 더 극도로 가난해지게 되었고요. 수많은 국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1984년 8월 당시 독일 정치인이었던 프란츠 요제프 슈트라우스가 알바니아의 수도인 티라나를 방문한 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거리에 돌아다니는 차가 없었고 대부분의 인구는 50제곱미터 조금 넘는 공간에 4명에서 10명이 끼어서 비좁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라고요. 50제곱미터면 약 15평 정도니까 15평 정도 되는 공간 안에서 최대 10명이 모여 살 만큼 알바니아 국민들의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도 되지 않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러한 각박한 환경에서 가난에 허덕이며 사는 동안 호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무래도 세상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국민들만큼은 아니어도 호화스럽게 살진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예상과 달리 호자의 삶은 그 누구보다 글로벌했고 그 누구보다 호화스러웠습니다. 일단 호자를 위한 특별 병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호자는 당뇨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했는데요. 국민들에게는 외국 제품을 전면 금지했지만 호자의 약창고에는 온통 서양 약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훈련받은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의 유명한 의사였던 폴 밀리에즈도 고용하여 의료진을 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의 편집증도 선택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호자가 타고 다니던 차도 무척 선택적이었습니다. 그가 타던 차는 무려 독일 자본주의의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메르세데스 벤츠 600
여행 모델이었거든요. 사유재산은 불법이었고 개인 차량도 금지되어 있던 알바니아에 있어 무척 충격적인 사실이죠. 이 외에도 호자의 서재는 니체, 세익스피어, 마키아벨리 등 알바니아 국가 체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서적들이 가득했다고 해요. 이렇듯 유독 자신에게만큼은 무척 관대했던 호자. 하지만 이렇게 알바니아에서 거의 신으로 군림했던 호자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985년 4월 11일 7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당시 신격화되어 있던 호자의 죽음에 알바니아 국민들은 온 거리를 메우며 그를 애도했고요. 호자의 관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통곡하기까지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의 선전에 잠식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세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텐데요. 그런데 이 모습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북한 김씨 일가의 장례식 때의 풍경과 비슷하죠. 북한 국민들도 모두 거리에 나와 함께 오열했고요. 울다가 실신하는 국민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이러한 장례식 풍경 이외에도 앞서 살펴보셨듯 두 나라는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거리를 두고 완전히 배척했다는 점과 외국 제품과 책, 예술, 그리고 미디어까지도 철저하게 금지하고 봉쇄했죠. 그리고 주변국들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고 그러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국방에 힘써야 한다며 선전하는 점 등등 북한과 알바니아는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호자가 세상을 떠나고 혼란을 겪던 알바니아의 공산주의가 1992년 붕괴되었거든요. 그렇게 수십 년간 꽁꽁 닫혀있던 알바니아의 문이 열리며 이 작은 나라는 전 세계에 개방되었습니다. 국민들을 공포로 통제하던 체제도 사라졌고요. 외국의 문물을 마음껏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엿한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국가로서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게 되었죠. 확실히 현재 알바니아의 모습은 북한과는 많이 다른 것 같죠. 유럽의 북한이라고 불렸던 알바니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국방을 핑계로 지어댄 수십만 개의 벙커만이 이제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의 독재로 인해 유럽의 북한이라 불리던 알바니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알바니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무척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만큼 알바니아는 너무 오랜 기간 세상에 나오지 않았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로 탈바꿈한 이 알바니아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